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내 추진 목표는 이뤘지만 실제 공사 시작은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물산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1,100여 세대에 4시간 동안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난방을 틀었는데 몇 시간이 됐는데 바닥이 차갑고 최근 열흘 사이에 온수관 사고가 3차례나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남자 행세를 하던 가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빌딩이 오늘부터 폐쇄됐습니다. 강남구는 정밀 진단을 준비 중인데 구청의 부실 측정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내린 한방눈은 오후 들어 그쳤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로 내려가고 주말에는 강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다시 찾아온 북극 한파를 포커스에서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측 지역이 아닌 북측 판문점역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 듯하고 연내 착공을 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행사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뭔가 약속을 지켰다는 상징성 때문에 연말 착공식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9 머리달락은 북한 문제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철로 점검을 위한 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경의선 통문을 통과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공동조사는 오는 17일쯤에야 완료될 전망입니다. 동해선 도로조사는 아직 일정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착공식부터 일단 열기로 했습니다. 12월 26일 수요일에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착공식에는 남북 각기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며 이름만 착공이고 대북 제재로 공사 돌입은 당장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레모니 성격으로 남북 정상의 약속을 지킨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착수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북측과 착공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협의를 해와 그냥 착공식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착공식 때 중장비나 기름 등 제재 위반 물품을 들고 가지 않겠다며 따로 미국에 제재 예외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착공식이 공사 시작의 의미가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가능하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헬기 한 대가 오늘 전방 지역으로 접근해서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닷새 전에는 강화도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마치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안영영 기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북한 헬리콥터가 개성 인근에서 이륙해 군사분계선 쪽으로 남하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우리 군의 전술조치선을 넘어서자 공군은 전투기 2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항공기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0km에서 50km 상공의 가상으로 그은 선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 구역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한 헬리콥터가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지난 8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북한군이 동계훈련 중이지만 경제난으로 기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이렇게 자주 띄운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측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불안을 조성하려는 측면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합의에도 일부 해안포 포문을 닫지 않고 있고 서북도서 인근의 경비 개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 경고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북한이 공개적으로 파괴한 풍계리 핵실험장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잘 살펴봤더니 대형 지휘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서 적지 않은 사람의 움직임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아닌 전문적인 사찰단을 파견해서 완전한 파괴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계곡을 뒤덮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 각각 촬영된 사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부의 대형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쪽 지원구역 내 현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인력도 보입니다. 38로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정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재가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과제 중 하나로 풍계리 핵실험장 현장 사찰을 꼽았습니다. 애초 외신만 초청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해외 사찰단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신고 검증 폐기가 뒤따르지 않은 조치는 진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불가역적 해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 방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지만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 계열사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재개 사흘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삼성 측은 당혹해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의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 삼정 등 회계 담당 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고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장부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상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며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도 고의성이 있었다며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서 카풀 서비스 실시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같은데 택시업계는 연기가 아니라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한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란 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사흘 전 택시기사 최모 씨가 분신해 숨진 뒤 택시단체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
오는 20일엔 총파업과 10만 명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결국 정부, 국회, 택시업계가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카카오도 한 발 물러서 있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지원책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정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카카오는 다만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 서비스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응은 차갑습니다. 연기가 아닌 철회가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국회 앞 농성과 20일 총파업, 집회 모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강추위 속에 온수관 파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고양 백석역 서울 목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어젯밤 안산의 온수관이 터지면서 인근 아파트 1,1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4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김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에 뚫린 구멍에서 물이 끓어 넘칩니다. 부연 수증기가 퍼져나갑니다. 연락했어요. 어제 저녁 8시 반쯤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땅속 1.5m에 묻은 지름 200mm짜리 온수관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처 아파트 1,1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방을 틀었는데 몇 시간이 됐는데 바닥이 차갑고. 안산시는 사고 4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1시 반쯤 임시 복구를 마쳤습니다. 추워가지고 그냥 전기장판 이것만 켜고 그냥 이렇게 이불 덮고 앉아 있었어요. 사고가 난 온수관은 지난 2001년 고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묻었습니다. 안산시는 배관의 녹슨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찢겨진 부분으로 그 오수나 우수가 침투를 했을 거고요. 그럼 그 안에 이 보온재를 통과해서 이 강간으로 이게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강간이 오랜 세월의 부식에 의해서 안산시는 다음 달까지 정밀 진단을 한 뒤 배관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수관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혹시나 우리 동네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봤더니 무려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됐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은 전체의 절반인 2,100여 킬로미터. 지난 4일 백석역 사고 직후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686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긴급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주변보다 섭씨 3도 이상 지열 차이가 나는 지점은 20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위험 지점도 16곳이나 발견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10곳이 분당과 고양 등 1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온도차가 크다는 건 열수송관에서 온수나 수증기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백석역을 비롯한 최근 사고가 모두 용접 부위 문제로 추정되면서 공법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난방공사는 해당 공법이 적용된 열수송관 443곳에 대해서도 추가 보수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파악된 모든 위치를 직접 굴착하여 동일 공법으로 용접한 부위를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수공사에 시간이 석 달이나 걸려 남은 겨울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열수송관 유지 보수 예산을 연 200억 원에서 연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이런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 징후를 알아챌 수 있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사후 약방문식 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31명이 어제 오전 긴급 소집됐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불과 10시간 뒤 또 사고가 납니다.
어제 터진 안산 열수송관은 안산도시개발공사, 그제 터진 목동 열수송관은 서울에너지공사 관리 구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긴급 점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관리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감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지열을 감지하는 방식은 이상 징후를 사후 감지하는 데 불과합니다.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관이로 파악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교체하거나 이제 갱생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이 들더라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시경 검사하는 방법이 얼마나 있거든요. 레이더파를 내보내는 로봇들을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쪽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매뉴얼로는 사전에 사고 방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2명이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남자인 척을 하며 접근했는데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2명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앉아있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여성의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23살 여성 A씨는 이곳에서 피해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아침에 와서 여기 계속 아침에 싶어가지고 피가 나왔더라고요. 두 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3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온라인상에서 남자 행세를 하며 교제하자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속인 A씨가 실제로 만날 수 없자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에 빠져 일상에서 친구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과 어깨에 상처를 입은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말과 행동을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요즘인데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부서 회식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한 부장급 간부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추행은 2차, 3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계속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모 부서의 저녁 회식 자리. 한 참석자가 전한 당시 상황입니다. 남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술이 몇 순배 돌았고 당시 최선임자인 A모 부장이 갑자기 황당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A 부장은 요즘 중국에서 남녀가 옷 속으로 신체 접촉을 한 채 술을 마시는 신종 러브샷이 인기라며 휴대폰으로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건 뒤 자신의 신체 부위가 가장 크다는 적나라한 말까지 내뱉은 걸로 전해집니다. 술자리는 2차, 3차로 이어졌습니다. A 부장은 여직원까지 포함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음식을 옮기는 게임을 하도록 했고 노래방에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벌였다고 합니다.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은 여직원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6일 뒤 해당 여직원이 인사부서에 직접 성추행 제보를 한 뒤 A 부장에게 출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A 부장은 이후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식 성추행에 대해선 무관용 일벌백계가 원칙이라며 참가자 20여 명 전원을 상대로 가담, 방조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구글은 그동안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국세청이 구글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글 코리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 한국 법인 매출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등을 보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5조 원가량 벌어들이면서도 법인세는 100억 원도 안 낸 것으로 알려져 매출 축소 신고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서버와 본사가 있는 곳이 사업을 벌이는 국가와 다를 수도 있어 비슷한 상황입니다. IT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한번 검토해볼 목적이 있으리라고. 구글에서 광고 수익을 받는 유튜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유튜버들과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튜버 여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진짜 탈세 문제라면 몰라도 정부 여당이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1차 압박을 가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세무조사로 2차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닌가. 앞서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유튜브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의 15층짜리 건물이 오늘 새벽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서 취재 중인 이상배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까? 네, 이 빌딩은 1층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통제를 막는 노란 통제선도 건물 곳곳에 둘러져 있는데요. 1층 출입문 2곳과 지하 출입문 등 건물 전체를 오가는 출입물이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건물 출입구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경찰관이 24시간 주위를 통제하고 소방차도 비상 대기 중입니다. 건물 입주업체 79곳 가운데 27곳은 오늘까지 이주를 마쳤습니다. 강남구는 임시 보강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업체의 이주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공유 오피스 등을 마련해 입주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16일부터 정밀 안전 진단을 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빌딩 건물주가 100여 명이 넘어 정밀 진단 동의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정밀 진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강남구가 임시로 조사한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곳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기둥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남구청이 어제 이곳 원형 기둥이 사각형 기둥보다 무게를 견디는 하중의 힘이 20% 정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20%의 측정값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영준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은 강남구가 단순하게 기둥의 단면 넓이만 비교해 20%로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원장은 원형이 사각형보다 콘크리트가 15% 적게 들어가는 점, 그리고 사각형 기둥의 하중을 견디는 힘이 원형보다 1.4배 높은 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20%가 아니라 41%나 힘이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문위원 전문가 3명이 의견을 모은 측정값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들이 늘자 정부는 엄정 대응을 밝히면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확충해서라도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말뿐입니다.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무 조치가 없어 뒤늦게 아이 보낼 곳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학부모 김모 씨. 무단 폐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다른 유치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아이를 옮길 유치원을 알아보느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둘째까지도 갈 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근의 또 다른 폐원 예정 유치원 학부모도 교육당국이 전원을 시켜주길 기다리다 지쳐 직접 새 유치원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쉽게 친구들을 모아 함께 옮겼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옮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만 손해고 저희 애만 힘들어질 건데.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려 수용하겠다는 대책도 지금까지는 말뿐입니다. 도봉구에서 폐원을 앞둔 유치원 3곳의 재원생만 400명에 달하지만 반경 2km 안에 국공립 유치원은 단 2곳뿐입니다. 그나마 90명 정원은 이미 다 찼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공립병설유치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2달이 다 되도록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저희 계속 수장 다니고 인근 초등학교 가서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겉도는 동안 폐원 희망 유치원은 서울에서만 34곳으로 일주일 새 3곳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가 내년 2월에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유치 단계부터 발벗고 나선 평창 주민들은 왜 평창이 아닌 강릉이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신효만 기자입니다. 강릉 개최 결사면 안 돼! 결사면 안 돼! 두꺼운 패딩 점퍼를 껴입고 피켓을 든 평창군 주민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칩니다. 굵은 눈발이 내리는 날씨에도 평창군민 1,400명은 이곳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평창올림픽 기념 행사를 평창이 아닌 곳에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강릉에 가서 1주년 행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평창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강릉에서 기념 행사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평창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강원도는 평창군 내에 12,000명 규모의 기념행사 인원을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며 강릉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도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평창 주민들은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는 만큼 화려한 규모가 아닌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아침 한방눈이 내린 뒤 오후부터는 북극 한파가 밀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이 북극 한파로 유달리 추웠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하게 춥다고 합니다. 사만사오는 이제 정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1941년) 모스크바로 진격한 히틀러를 패퇴시킨 시베리아 겨울. 당시 얼마나 추웠던 걸까? 11월 초부터 영하로 뚝 떨어진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오르내렸고 12월 들어서자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극심한 추위로 많은 동사자가 나와 세계 3대 겨울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당시와 2017년 대한민국의 겨울과 비교해 볼까요? 12월 첫날부터 영하 8도로 떨어진 기온은 중순에 접어들면서 영하 10도 밑으로 가는 건 예사. 1월엔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1941년 러시아의 11월과 12월은 2017년 한국의 12월, 1월과 비슷한 모습이죠. 서울 한강은 71년 만에 가장 빠른 작년 12월 15일 처음 얼어붙는 듯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는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에는 12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와 모스크바 인근 코스트로마주 최저기온은 영하 41도를 기록해 1891년 영하 34.8도 기록을 가뿐히 깨버렸죠. 북미에도 100년 만에 극심한 한파가 몰려와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70도를 기록하며 2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This is crazy. 작년부터 북반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는 북반구의 제트 기류가 막아주죠.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 이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도 이 북극 한파는 자주 우리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극지방의 찬 공기를 동반한 제트기류가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해 북극 한파가 자주 올해 첫 한방눈이 내린 오늘 우려했던 빙판길은 아니지만 눈이 제법 쌓이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종종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아 눈을 즐기는 시민도 보였지만 오래간만에 눈이 보고 좀 괜찮네요. 네, 좋아요. 눈 밟는 거 되게 좋아해서 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와 좀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북극 한파가 시작되면 올겨울이 또 얼마나 추울지 벌써 걱정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현 정부 검찰 수뇌부 교체 신호탄이 된 서울지검 돈봉투 만찬 사건 다들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고 이영렬 당시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법원은 이영렬 전 지검장에 이어서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다시 검찰로 복귀할 수도 있어서 이른바 하명 수사에 따른 무리한 징계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배 검사들과 밥을 먹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틀 만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 처분을 내리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품위 손상 정도인 안 전 국장의 비위 행위보다 면직은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며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나 공소사실 내용이 면직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가 가져야 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기준을 초과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검찰 복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10월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점들에 밀어 검찰이 사실상 하명 수사를 하며 두 사람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이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경궁 김씨 아이디를 이재명 지사가 함께 쓴 게 분명하며 검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 지사의 약점을 지우고 일단은 숨통을 열어준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에서 피의자는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2명이었습니다.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궁 김씨 아이디를 쓴 성명불상자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라고 말했습니다. 해경궁 김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다음 아이디의 접속 장소 70% 이상이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도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했지만 이 지사의 목줄을 쥐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는 이 지사의 집이 맞지만 이전 접속 기록은 아이디가 탈퇴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경궁 아이디를 여러 차 쓴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지사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경궁 김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2023년인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씨 의혹도 재판에 넘겨달라며 추가로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KBS의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KBS는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KBS의 시사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은 시작부터 진행자가 회당 350만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BS 공영노조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는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이원주 의원의 출연료 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요, 화이트리스트 이전에요. 완전히 성역입니다. 오늘 밤 김제동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인으로 추켜 세우는 인터뷰를 내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불러왔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에 돌입한 겁니다. 300, 400 이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백두칭송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제동이 사건이 이 단체는 현재 3만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달 말 KBS와 한국전력에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은 해마다 늘어 지난 9월엔 2만 5천여 건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KBS가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오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역 경제 상황 점검차 경상남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후 경남에 도약을 이뤄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본인의 고향이면서도 최근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인지 어쨌든 다른 지역 방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취재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함께 경남 중소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옆에 있던 김경수 지사가 크게 웃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가 경남의 새로운 도약,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 공장 고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이었지만 경남을 향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총 출동했습니다. 7개 중앙부처가 만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경남에서 발표한 것도 이채롭습니다. 대선 과정 최측근이었던 김 지사를 향한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공약 1호인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도 말했습니다. 경남과 경북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 발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국 청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벌이는 유튜브 전쟁에 청와대까지 이제 가세한 셈인데 국정홍보방송인 KTV가 이미 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뒷말이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순 자체 방송 스튜디오를 엽니다. 이른바 청와대 방송국인데 이름은 청스튜디오로 지었습니다. 청와대 외부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는 약 60-70평 규모의 오픈 스튜디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는 무대인 뉴스룸과 온에어 부스, 주조정실과 기계실, 메이크업실까지 실제 방송 스튜디오처럼 설계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계단식 의자와 테이블도 마련됐습니다.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 주도로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비롯한 정책 홍보 영상물을 이곳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집권 초기에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을 벤치마킹해 자체 방송국을 만들고 뉴스 채널 개설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 KTV가 있는데 국정 홍보 채널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뜻을 접었습니다. 이번 공사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내부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틀째 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10여 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쇄신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 원내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비대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적 쇄신 작업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12명이 함께 같이 뛸 수 있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를 파괴하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원 임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인적 쇄신을 하면 대여 전투력이 약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해야 할 인적 쇄신은 그대로 가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 있고 지금 할 거 있고. 그렇죠. 인적 쇄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강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교체 명단을 확정해 비대위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체 명단을 확정하려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의 반대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나경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복당파로 분류되는 비대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만큼 인적 쇄신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강특위 외부위원은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당내 의원들이 조강특위 당무감사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터키에서 고속열차 한 대가 선로를 점검하던 기관차와 충돌한 뒤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열차 한 대가 선로를 벗어나 옆에 있던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선로 위를 지나던 육교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부서진 열차 앞쪽엔 또 다른 기관차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터키 수도 앙카라의 마르산디즈 기차역. 고속철도 열차 한 대가 출발한 직후인 오전 6시 30분쯤 선로에 있던 다른 기관차와 충돌했습니다. hareketinde yüksek hızlı tren ile aynı yolda bulunan ve yol kontrolü ile görevli olan 고속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숨지는 등 사상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열차엔 206명이 타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열차 승객들은 금속 잔해를 헤치며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속열차와 충돌한 기관차는 고가 선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열차가 출발한 지 6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순간은 일출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선로 주변엔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충돌 당시 고속열차의 속도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우리 돈 1,100억 원이 넘게 든 초호화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인도 최고 갑부딸과 재벌가 아들의 예식이었는데 전 세계 명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불꽃이 터지고 화려한 조명과 분수, 무대 장치로 장식된 초대형 결혼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객석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27층짜리 저택에서 열린 딸 결혼식입니다. 재산 53조 원의 인도 최고 갑부 암바니 회장은 세계 19위 부호이자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힙니다.
역시 인도의 재벌이자 부동산, 의약품 분야를 장악한 피라말 가문과 이번에 혼사를 맺으면서 두 가문의 영향력은 통신, 석유, 전력, 금융, 제약 등 인도 산업 전반으로 뻗게 됐습니다. 미국 팝스타 비욘세까지 동원해 사흘간 축하연을 열었는데 결혼식 이후에도 이틀간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예식 비용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30억 원입니다. 결혼 기념으로 두 가문은 지역 주민 5,100명에게도 나흘간 식사를 대접합니다. I think whatever is spending goes to somebody below the line and some poor man will definitely earn from it. I'm happy about one thing that he's doing the wedding in India. 인도는 상위 10% 부자가 국가 전체 소득의 55%를 가져가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세계 탁구 왕중왕전인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혼합 복식의 단일 팀으로 출전한 우리 남북 선수들이 강호 일본을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한국의 장우진과 북한 차요심. 경기가 시작되자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1세트 10대10 주스 상황에서 장우진의 강력한 드라이브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하고 이어진 공격에서 상대 허를 찌르는 차요심의 대각선 공격으로 길었던 1세트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팀 일본의 요시무라, 이시카와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우진, 차요심조가 한 세트를 따내며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환상적인 랠리에 이어 차요심의 드라이브가 꽂히자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2로 맞선 마지막 5세트. 차요심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를 8대4, 넉점차까지 벌렸고 승리를 확정한 뒤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옆에서 너무 잘해줘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긴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지 않았나. 효심이 누나가 옆에서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지난 7월 코리아 오픈에서 처음 호흡을 맞춘 장우진, 차요심조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연습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지만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둘은 내일 우리나라의 임종훈, 양하은조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앞서 이런 탄원서를 썼습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거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또 무엇으로 시킵니까? 살려다 보니 승차 거부 같은 불명예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택시기사라고 말 못하는 세상, 허탈합니다. 벌써 20여 년 전의 탄원서입니다만 요즘 택시기사들의 심정하고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나온 서울 회사 택시기사 근로 실태를 보면 월 평균 255시간을 일하고도 167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해보면 191만 원쯤으로 나옵니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216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 일자리 남아 택시기사들이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엊그제 7만 명과 4만 명이 모인 카풀 반대 집회를 연달아 열었고 50대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습니다. 택시업계는 다음 주 10만 명이 모여 국회를 포위하는 걸로 이런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 한도 내에서 택시 잡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해서 시민들의 시간과 수고를 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큰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 공유경제에서도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죠.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나 혁명적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공유경제 시대에 혁신과 생존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전선 하나가 바로 이 택시인 셈입니다.
그런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카풀이든 우버든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존의 출구를 열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즐겨 써오던 공론화 카드도 웬일인지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시민의 선택권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카풀과 택시 그리고 정부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3cm 안팎의 눈이 내렸는데요. 역시나 SNS에도 눈 풍경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놀이터에도 차도에도 어디든 하얀 눈이 내려앉으면 이렇게 멋진 설경으로 변하는데요. 이 눈이 금세 녹아주면 참 고마운데 꽁꽁 얼어서 문제죠. 특히 오늘 밤사이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도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린 중부지방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11도, 전주, 대구 영하 5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전주 3도, 창원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맑겠습니다만 호남 서해안은 새벽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또 울릉도, 독도에도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10cm까지 내리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 이 한파가 이어졌다가 일요일에는 추위가 풀리는데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